자, 우리 이제 일단은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상하다. 일단은 지금 첫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몸이 한 3시간 정도 강의한, 그러니까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은 그런 피로감? 이게 뭐지? 우리 영단원 했었죠? 맞아요. 우리 영단원 했었습니다. 영단원에서 우리 허블 법칙을 배웠었습니다. 자, 허블 법칙 여러분들 기억해 볼까요? V는 HR. 그렇죠. V는 HR. 이게 바로 허블 법칙이죠. 이 허블 법칙이 우주 팽창의 근거가 된다고 했죠? 그렇죠? 거리와 후퇴 속도는 어떻다? 비례한다.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우주의 나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h분의 1. 그리고 더. 우주의 크기. 그거. 좋아요. h분의 c입니다. 그쵸?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고요. 이제 빅뱅 우주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갈 텐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우다 보면은 지금 우리는 일단의 첫 번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스펙트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영단원 때 우리는 스펙트럼을 했었죠. 언제? 도플러 효과를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맨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내용을 더 추가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급한데? 나 이거는 안 배워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요. 스킵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우리 이제 일단은 첫 번째 장대하게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오케이. 레디 고! 자, 뉴윈드 시바람! 예, 시바람 박선생. 이게 각이진 물질의 규칙성.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볼 거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빅뱅이죠.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거 뻥! 하고 만들어진 것들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일단은 전 시간에 빅뱅 이론이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됐는지를 배웠죠. 그렇죠? 그 내용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인슈타인과 프리드만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무엇을 주장했죠? 우주는 정지해 있는 상태이다. 우주는 정지해 있는 상태이다. 바로 정적 우주론을 주장했습니다. 정적 우주론. 그렇죠? 우주는 수축하려는 힘과 동등한 크기의 반대 방향을 갖는 힘인 우주 상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는 수축하거나 팽창하지 않고 정지된 상태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주장이었고요. 그에 반해서 프리드만은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아니야,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하지만 누가 이겼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이겼죠. 왜? 인지도가 일단 있거든. 그치? 자, 근데 결국에는 어느 게 맞는 말이 됐죠? 프리드만의 우주가 팽창한다. 팽창 우주론의 말이 맞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내용을 당연히 다 기억하시겠지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일반적이 아니라 여기에 쓰실 때 좀 정적 우주론, 그 다음에 팽창 우주론 이렇게 좀 필기를 하시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허블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V는 HR, V는 HR, V는 HR. 그 의미도 여러분이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호일과 가모가 있는데요. 자, 가모가 바로 이 주인공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무슨 이론을 만들었죠? 빅뱅 우주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우주가요 팽창하고 있는 거는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우주가 팽창을 해요. 그러면 우주는 맨 처음에 한 점에서 시작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으로부터 팽창을 하는 과정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느냐? 가모는요 빵! 하고 터지기 때문에 빵! 하고 팽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요 호일은 아니다. 그건 비정상적이다. 우주는 정상적으로 팽창할 것이다.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정상적으로 팽창하는 건 뭔데? 그쵸? 그거는 오늘 다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호일이 이야기했던 건요. 바로 정상 우주론입니다. 우주가 팽창하는 건 맞는데 우주는 정상적으로 우리의 상식선에서 팽창할 것이다. 그리고 가모가 주장했던 것은 아니다. 우주는 물질은 증가하지 않고 크기만 팽창을 할 것이다. 마치 다 모여있다가 터진 것처럼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죠. 하지만 펜지어스와 윌슨, 펜지어스 뭐라 그랬죠? 맨날 공부 열심히 하죠. 오늘도 펜지어스. 자, 펜지어스와 윌슨은 우주 배경복사라는 우주가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방출된 빛의 변화를 이용해서 무엇이 맞다?
빅뱅 우주론이 맞다. 이것을 밝혀내지요. 자, 여러분들, 펜지어스와 윌슨의 우주 배경 복사.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맨 처음에 방출된 빛이 있어. 근데 그게 어떤 변화를 거쳤을까? 여러분들, 그 내용도 오늘 같이 다룰 거니까요. 좀 기대하시고 좀 차근차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펜지어스와 윌슨은 우주 배경 복사 발견. 이렇게 여러분이 필기하시면 더욱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빅뱅 우주론과 우주 팽창. 자,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압니다. 그럼 우주는 어떻게 팽창할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보다 덩치가 큽니다. 물론 카메라에서 봤을 때 선생님이 야리야리하고 몸매가 너무너무 좋아 보이겠지만 선생님은 몸매가 근육질로 다부져 있는 매우 든든한 남성의 정말 롤모델이죠. 예, 이럴 정도 덩치가 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등치가 큽니다. 덩치가 크다는 얘기는 내 몸무게는 어떨까요? 내 몸무게도 많이 나가겠죠. 그렇죠? 여러분보다 많이 나갈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덩치가 커진다는 거는 질량이 증가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자,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는 우주의 질량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우주의 전체 질량이. 우주의 전체 질량이 증가한다는 거는 그 증가하는 질량을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은하나 새로운 별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질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의 공식에 의한다면 아인슈타인이 무엇을 얘기했죠? E는 mc제곱. 이때 m이 질량을 얘기합니다. E는 mc제곱의 의미를 여러분이 지금 몰라도 됩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에너지는 질량과 비례한다. 즉, 질량이 증가하면 무엇이 증가한다?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었어요. 자, 에너지라는 거는 어떻다 그랬어요?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내가 어떠한 일을 해서 쓰지 않는 이상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과학적 법칙에는 위배되는데 일단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매우 정상적이죠. 무엇이? 이것이. 왜? 덩치가 커지면 질량이 커지는 게 당연하니까. 내가 먹었더니 덩치가 커졌어. 우주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상 우주론은요, 팽창을 하는 만큼 질량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즉, 부피가 증가해요? 질량이 증가합니다.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증가하는 만큼 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는 일정하다는 얘기죠. 밀도는 일정하고요. 그에 따라서 온도는요, 에너지가 퍼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도 같이 증가한 거니까 온도도 일정하다. 이게 정상 우주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에 반해서요. 초기엔 당연히 정상 우주론이 우세했습니다. 초기엔. 왜? 정상적이니까. 빅뱅 우주론보다는 정상 우주론이 납득이 잘 되니까. 자, 그에 반해서 나왔던 이론이죠. 바로 가모가 주장했던 빅뱅 우주론입니다. 빅뱅 우주론. 자, 빅뱅 우주론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자, 부피는 증가하는데 질량은 어떻다는 거예요? 질량은 일정하다는 거죠. 질량이 일정합니다. 부피는 증가하는데 질량이 일정해요. 그럼 당연히 밀도는 내려가겠죠. 밀도는 내려가고, 자, 에너지는 동일한데 크기가 커집니다. 에너지가 분산돼야 되겠네요. 그럼 단위 면적당 에너지는 점점 줄어드는 게 되겠네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온도는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모가 주장했던 거고요. 가모의 주장에 의한다면 모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물질의 양, 모든 에너지의 양이 한 점에 축적되어 있다가 이 축적되어 있다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바로 빵 하면서 다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론을 두고 맨 처음에 가모가 빅뱅 우주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얘기했냐면 아이러니하게도 호일이 빅뱅 우주론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그 이름이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우주론이 된 겁니다. 자, 라디오였다고 하죠. 라디오 방송에서 호일이 가모의 얘기를 듣고 뭐요? 그럼 빅뱅이요? 왜? 지드래곤하지. 빵야.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빅뱅? 빅뱅? 재밌다. 예,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됐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부피가 증가해도 질량은 변화가 없고 그에 따라서 밀도는 내려가는 거고 온도도 내려간다.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이고요. 결국엔 빅뱅 우주론이 우세하게 되고 빅뱅 우주론이 이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즉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 것이 바로 펜지어스와 윌슨의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서 배울 텐데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도 하나의 큰 증거가 되죠.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요, 우리가 배울 거는 원자의 형성입니다. 원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과정에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거고요.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진 다음에 질량비가 어떻게 되더라.
그리고 실제 어떻더라. 예, 그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정상우주론을 배웁니까? 아닙니다. 빅뱅 우주론을 배우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총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기본 입자가 형성되고요. 그 기본 입자에 의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져서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원자핵과 전자가 만들어져서 드디어 원자가 만들어지고 그 원자들이 뭉쳐서 별이 되고 별들이 뭉쳐서 은하가 되고 지금 현재가 형성되었다. 이런 얘기가 한 번의 그림에 싹 나왔어요. 맞죠? 자, 온도는요. 점점 낮아집니다. 낮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와 같은 별이나 은하가 만들어진 것은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탄생된 지 38만 년 지났을 때일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얘기를 굳이 할까? 네. 자, 여러분들, 한번 해주죠, 뭐. 요거 보세요. 요거 그림. 자, 우주가 팽창합니다. 팽창하면, 어떻게 팽창하면 돼요? 이렇게 팽창하면 되죠. 그쵸? 이 그림으로 따진다면 그냥 이렇게 팽창하면 돼요. 그쵸? 근데 얘 어때요? 지금 한 번에 크게 팽창했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별로 팽창 안 하고 있죠? 그쵸? 별로 팽창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끝나는데, 나중에 그림은요, 또 이렇게 팽창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그림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맨 처음에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팽창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빅뱅이에요. 맨 처음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팽창이 굉장히 빨랐겠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팽창한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근데 팽창이 되면요. 어쨌든 맨 처음에 폭발력 때문에 팽창이 유지가 되는데요. 그 속도가 가속이 붙는데 문제는 가속이 점점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만들어진 물질들 간의 중력이 작용하죠. 그 중력에 의해서 우주는 멈칫합니다. 팽창하는 것이. 하지만 여전히 팽창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가 점점 벌어지면 그 중력은 서로 간에 어떻게 되죠? 약해지게 되죠. 왜?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 만유인력은 G, R 제곱분의 M1, M2거든요. 자, 이 공식 몰라야 됩니다. 선생님이 분모에다 뭘 뒀어요? R 제곱이라고 그랬죠. R은 거리라고 그랬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점점 팽창하면서 거리가 멀어져요. 중력이 약해지겠죠? 중력이 약해지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팽창하는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제 볼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기본 개념을 좀 익히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원자라는 건 여러분이 알다시피 핵과 전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죠. 자, 핵은 여러분들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예,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핵은요, 플러스의 전하량을 갖고 전자는 마이너스의 전하량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요, 핵을 쪼개봤더니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답니다. 양성자는 플러스의 전하량을 갖고요. 중성자는 0의 전하량을 갖죠. 0. 전하량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질량을 좀 측정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는 1과 1이라는 질량을 갖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우리가 0이라고 합니다. 자, 전자도 분명히 물질입니다. 그럼 질량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자의 질량을 0으로 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보실 때 어떻습니까? 제 얼굴이 보이죠? 여기 묻어있는 먼지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왜? 제 얼굴이 너무 빛나거든요. 샤방샤방. 그죠? 자, 결론적으로요. 어느 한 큰 것에 의해서 작은 것은 안 보이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1이라면 전자는요. 이 1에 1837분의 1입니다. 너무나 작은 숫자죠. 그래서 0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0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질량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얘기 들어보면요. 양성자와 중성자는 1, 1을 갖고요. 얘는 0이래요. 그러면 핵과 전자 중에 누가 무겁죠? 핵이 무겁죠. 핵이 무겁고 전자는 가볍습니다. 그러면 전자는 가벼우니까 잘 돌아다니겠네요. 예,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핵은 무겁습니다. 무거우면 이동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동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될 개념이죠. 자, 두 번째 수소원자와 헬륨원자입니다. 수소원자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수소는요. 주기율표를 우리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주기율표에서 수소는 1번을 차지합니다. 왜? 양성자가 1개 갖고 있거든요. 양성자를 1개 갖고 있습니다. 양성자를 1개. 양성자를 1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양성자 한 개 있고요. 그걸 우리는 수소 원자라고 하고요. 이 친구는 보면요. 양성자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헬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수소 보면요. 이 녀석과 틀린 게 뭐예요? 또 중성자가 안 보이죠? 그렇죠? 자, 수소는요. 양성자 한 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륨은 두 개 갖고 있어요. 두 개 갖고 있는 놈과 한 개 갖고 있는 놈의 차이는 뭘까요? 개수의 차이? 물론 개수의 차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 원자 핵이라는 공간 안에 수소는요. 양성자 한 개밖에 없습니다. 혼자 산다는 얘기예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헬륨은요. 이 공간 안에 양성자가 두 개가 있어요. 양성자와 양성자, 플러스와 플러스 서로 좋아합니까? 반발력이 일어나죠. 이 반발력을 중개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중개를 통해서 얘네를 묶어놔야 되거든요. 야, 도망가지 마. 괜찮아. 얘 너 싫어하는 거 아니야. 아, 야, 얘 너 싫어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가 바로 중성자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중성자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수소 같은 경우는 중성자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수소 원자는 실제로 양성자 한 개만 있는 수소 원자도 있고요. 양성자 한 개와 중성자 한 개가 있는 수소 원자도 있고, 양성자 한 개와 중성자 두 개가 있는 수소 원자도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그 다음에 헬륨 원자는요. 양성자가 없는 건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렇죠? 아, 양성자가 없는 건 당연히 없고요. 중성자가 없는 거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양성자와 양성자의 반발력 때문에. 하지만 중성자가 한 개만 있는 놈은 있습니다. 중성자 한 개와 양성자 두 개, 그리고 중성자 두 개와 양성자 두 개. 자, 어느 게 더 안정할까요? 이놈이 더 안정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헬륨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양성자 두 개는 기본이고요. 중성자가 한 개만 있는 놈, 중성자가 두 개 있는 놈. 그 중에서 중성자 두 개 있는 놈이 더 안정하고요. 이 놈이 당연히 더 많습니다. 수소의 경우는 양성자 한 개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중성자가 없는 놈, 중성자 한 개인 놈, 중성자 두 개인 놈,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고 이 중에 가장 안정한 거는 양성자 한 개만 있는 놈입니다. 굳이 중성자가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밑에는 원소 기호고요. 얘네들의 이 숫자는 양성자의 개수를 나타내고요. 다른 말로는 원자 번호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뭘 알 수 있어요? 아,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구나.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볼 건요. 여러분들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아까 원자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요. 전자들이 있을 겁니다. 수소에는 전자가 한 개 붙어 있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해가지고 0이 될 거고, 헬륨은 양성자 두 개니까 플러스 2, 전자 두 개 붙어 있어서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또 0이 될 거예요. 그렇게 중성을 따질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전자를 뺄 거예요. 원자 핵만 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자핵은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예,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자, 수소 원자핵을 보면요. 지금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 개의 원자핵이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양성자 한 개는 기본으로 갖고 있고요. 양성자가 한 개면 무조건 수소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성자가 한 개 있는 놈, 중성자가 두 개 있는 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표시법을 볼까요? 얘는 수소라는 원소기호고요. 얘는 뭐라 그랬죠? 양성자의 개수, 다른 말로 원자 번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은 쉽게 생각하면 원자핵을 이루는 덩어리의 개수입니다. 자, 얘 덩어리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그래서 1 덩어리 하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질량수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을 각각 몇이라고 했죠? 1씩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한 개 있으니까 1인 거죠. 그래서 11H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표시해 볼까요? 얘는요, 당연히 1번입니다. 왜? 양성자가 한 개 있으니까. 하지만 위에 보면요, 중성자도 있어요. 그럼 질량은 몇이에요? 2가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21H 이렇게 표현하고 이놈을 우리는 무거울 중을 써서 중수소이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삼중수소예요. 삼중수소. 이젠 쉽죠? 1, H 질량 몇? 3. 이게 바로 삼중수소입니다. 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헬륨 원자핵을 볼까요? 헬륨 원자핵 몇 종류 있다고 그랬어요? 예, 두 종류 있다고 했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종류고요. 헬륨 3, 헬륨 4. 둘 중에 누가 안정합니까? 헬륨 4가 안정합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한 개가 있어요. 그죠? 그럼 헬륨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두 개니까 원자번호 2번, 그리고 덩어리 몇 개예요? 3개, 질량수 3.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이게 헬륨 3이고요.
그리고 헬륨 4의 경우는요. 2, 4 헬륨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여러분들 양성자와 중성자를 우리가 조금 더 봅시다. 아까 우리 원자를 보고 그 다음에 뭐를 봤어요? 원자 핵을 봤죠? 이제는 원자 핵 안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물질을 봤더니요.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 그리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 끝 했는데 그게 아니죠. 양성자와 중성자를 살펴봤더니 이제는요. 기본 입자라고 하는 쿼크가 있다는 겁니다. 쿼크는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은 모양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당연히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는데 이거를 이제 표현을 우리가 보기 쉽게 만든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이제 쿼크라는 걸 배울 건데요. 여러분들 쿼크 중학교 때는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이죠. 예, 쿼크는 간단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 즉 기본 입자를 우리는 쿼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쿼크라는 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자, 우주가 만들어지고요. 최초로 만들어진 입자들이 있습니다. 총 12종류의 입자들이 있죠. 첫 번째, 경입자라고 하는 렙톤. 그 다음에 두 번째, 쿼크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다룰 것들입니다. 경입자, 가벼운 입자란 얘기죠. 전자, 가볍죠? 예, 경입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렙톤이라고 했는데 렙톤은 뭐냐면요. 경입자의 다른 말입니다. 쓰는 건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나 그런 데는 경입자라는 표현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렙톤이라는 이름도 있으니까요. 그냥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입자도 6종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2개만 나타났는데요. 일단 전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겁니다. 전자의 전하량은 얼마죠? 마이너스 1. 예, 마이너스 1 전자입니다. 그리고 중성미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4개는 무엇이냐? 예, 타우, 뮤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타우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이런 식으로. 근데 걔네들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전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중성미자도 굳이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어요. 자, 쿼크입니다. 쿼크도 마찬가지로 6개가 있습니다. 업, 다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참, 스트레인지, 탑, 버텀.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를 어떻게 배워? 다행히 2개만 하시면 됩니다. 업 쿼크와 다운 쿼크. 이 2가지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위 쿼크, 아래 쿼크라는 조금은 촌스러운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업 쿼크와 다운 쿼크가 있는데요. 얘를 보니까 뭐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뭐야? 이거 분수의 덧셈 뺄셈을 해야 되나? 자,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전자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전자의 전하량이 얼마죠?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죠.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그 전자와 만났을 때 중성이 되는 양성자는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 그죠? 그래서 얘를 재봤더니요. 양성자 플러스 1보다는 전하량이 작아요. 어느 정도? 3분의 2만큼 밖에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업커크가. 바로 위커크가 3분의 2의 전하량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3분의 2라고 하고요. 다운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차지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러한 업커크와 다운커크가 뭉쳐져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루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는데 양성자 얼마나 했죠? 플러스 1이라고 했죠? 예, 플러스 1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업커크 2개와 다운커크 1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좀 우리가 이걸 외워야 돼요. 세상을 사는데 플러스인 사람이 되고 싶어?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렇죠. 플러스인 사람이 되고 싶죠. 예, 그럼 플러스가 좋은 거네요. 자, 플러스가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양성자.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좋은 거면 위로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게 좋은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업커크 3개를 가져야 되는데 아니야. 인간적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업커크 2개와 다운커크 1개를 갖는 게 바로 양성자입니다. 예, 암기법 별로라고요? 그럼 그냥 외우든가. 예, 어쨌든 여러분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지만 인간적인 모습은 갖추자. 바로 누구처럼? 뉴윈드 신바람처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양성자는요 업커크 2개와 다운커크 1개입니다. 그래서 업커크 2개이기 때문에 플러스 3분의 2가 2개면 플러스 3분의 4. 그렇죠? 즉 양성자는 지금 얘기했듯이 업커크 2개와 다운커크 1개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어떻게 되냐?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요. 이 값을 여러분이 깔끔하게 계산하시면 플러스 1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1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중성자도 해봅시다. 중성자는요.
반대죠. 중성자는 업커크 1개 그리고 다음 커크 2개입니다. 그럼 업커크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깔끔하게 0. 그래서 중성자의 전하량은 0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원자는요, 핵과 전자로 나눠져 있고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원자 핵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양성자는요, 업커크 2개와 다음 커크 1개, 그리고 중성자는 업커크 1개와 다음 커크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깊이 따지지 않았어요. 왜? 전자는 맨 처음에 만들어진 경입자고 우리는 맨 처음에 만들어진 쿼크나 경입자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전자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 기본 개념은 이제 잡은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기본 개념 이해되셨나요? 예, 오케이. 자, 봅시다. 빅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주가 만들어진 지 137.7억 년이 지난 후랍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우주는 계속 팽창을 했겠죠. 그럼 그것이 한 점으로 모였을 때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온도도 어마어마하게 높았겠죠. 그 온도를 계산했을 때 그 온도는 10의 28승 켈빈이라는 어마어마한 온도를 나타냅니다. 이 어마어마한 온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온도에서는요, 당연히 물질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에너지가 너무 높거든요. 에너지가 너무 높아서 물질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자, 물질이 만들어지려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게 뭐일 것 같아요? 서로 뭉쳐야 됩니다. 뭉쳐야 되는데 에너지가 높다는 거는 얘네가 흥분되어 있다는 거야. 야, 어떡하지. 야, 우리 뭉쳐야 돼.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뭉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빅뱅 시작 직후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물질이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온도 10의 28승 켈빈. 이 높은 온도. 하지만 다행히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주는 팽창을 하죠. 그죠? 자, 점점 온도가 내려가고요. 이제는 입자 플러스 반입자는 빛이 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자, 입자가 무엇이냐? 아까 배웠죠? 전자, 이런 것들을 입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반입자는 무엇이냐? 이 입자의 반대 성질을 갖는 애예요. 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놈들이죠. 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놈들이라는 건 여기서 지금 허구를 쓰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실생활에서는 볼 수가 없는 놈들이라는 겁니다. 자, 전자의 반대는 뭡니까? 바로 전자이면서 플러스의 값을 갖고 있는 애들이죠. 양전자라고 얘기합니다. 양전자. 자, 맨 처음에 빅뱅이 일어났을 때요. 어떻습니까? 에너지의 집합체였겠죠. 이 에너지를 우리는 과학에서 다른 말로 빛 또는 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빛이요 있는데 이 빛이 이러한 환경에서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환경에서는 나뉠 수 있다는 겁니다. 입자와 반입자로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자와 반입자로. 그리고요 입자와 반입자는 다시 합쳐지면 빛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쌍소멸과 쌍생성입니다. 자, 쌍소멸은요 여러분들 입자와 반입자 즉 전자와 양전자가 부딪혀서 빛으로 되는 거. 그리고 쌍생성은 빛들이 전자와 양전자라는 입자와 반입자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쌍소멸, 쌍생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시간은 지나갑니다. 시간은 지나가면서 10의 마이너스 6승초가 됐어요. 당연히 온도는 더 내려갔겠죠. 그리고 우주의 크기는 더 커졌을 겁니다. 자, 온도가 약 10의 13승 켈빈까지 내려왔네요. 예, 굉장히 많이 내려왔네요. 쿼크들의 결합으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죠? 그리고 질량을 봤더니 양성자보다 중성자의 질량이 조금 더 크답니다. 자, 질량을 봤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을 봤는데 중성자의 질량이 조금 더 크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바로 중성자의 에너지가 양성자보다는 조금 더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함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암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때 이 사실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중성자의 에너지가 조금 더 높더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쨌든 만들어진 숫자는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비슷비슷했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10의 마이너스 1층이 나는 1초. 그쵸? 10의 마이너스 1초. 0.1초라는 우리한테 그나마 친숙한 짧은 순간입니다. 그쵸? 우주가 만들어진 지 0.1초가 지났을 때입니다. 드디어 온도는 10의 10승 켈빈까지 내려갔고요. 양성자와 중성자는 서로 변환이 가능한 사이입니다. 애초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랬어요. 얘들은 에너지가 있으니까 서로 양성자는 에너지가 조금 더 적고 중성자는 에너지가 조금 더 많았다 그랬죠.
그러면 이 주변의 수많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성자는요, 중성자가 될 수 있었고, 중성자는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양성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변환이 돼요. 서로 변환이 되고 숫자는 서로 비슷비슷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는 내려갔다 그랬죠. 그러다가 점점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많아지게 됐다는 건요, 무슨 말이냐면 양성자로 많이 변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성자로는 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예.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낮아지고 있는 거죠. 자, 에너지가 낮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는데 그 낮아지는 와중에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중성자로 갈 수 있겠어요? 양성자가? 못 가죠. 결국 에너지가 낮아지고 있으니까 중성자가 그나마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양성자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자연의 평형이죠. 그렇죠? 에너지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그나마 보충하기 위해서 중성자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설명한 그 내용이죠. 그렇죠? 자, 양성자는 질량이 작고 에너지가 작습니다. 그리고 중성자는 질량이 크고 에너지는 큽니다. 우주는 급격히 온도가 내려가요. 그렇다면 당연히 에너지를 방출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거죠.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 중 양성자의 개수가 더 많아졌고요. 이때 비율을 계산했을 때 양성자 대 중성자는 7대 1의 비율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온도는요, 3 곱하기 10의 9승켈빈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때요, 쌍생성과 쌍소멸 중 쌍소멸이 우수하게 작용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입자들이 마구마구 없어지겠죠? 입자들이 마구마구 없어지겠죠? 자, 다행히 입자와 반입자 중에 둘의 개수는 비슷했지만 입자가 조금 더 많았어요. 하지만 쌍소멸이 일어나면서 어쨌든 얘들은 서로서로 없어졌습니다. 입자가 1.1 있었으면 반입자는 1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 다 쌍소멸이 일어난다면 뭐가 남을까요? 그렇죠. 입자가 남죠. 입자가 얼마? 0.1 남았습니다. 그 0.1의 비율 남은 것이 지금 현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놈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쌍생성과 쌍소멸 중 쌍소멸이 더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서 전자와 양전자의 수는 감소되고요. 지금 현재 반입자는 쌍소멸로 없어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봤을 때 입자 수가 반입자 수보다 조금 더 많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시간은 계속 갑니다. 시간은 계속 가고요. 시간이 계속 감에 따라서 우주의 온도는 내려가고 우주의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우주도 팽창도 하고 있습니다. 자, 약 3분 정도 지났습니다. 3분 정도. 3분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원자핵입니다. 원자핵. 양성자와 중성자에 의해서 원자핵이 형성이 되고요. 이때 만들어지는 건 대부분 가장 단순한 수소나 헬륨 원자핵이죠. 수소는 양성자가 몇 개 있는 거라 했어요? 1개 있는 거죠. 그리고 헬륨은 2개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수소와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언제? 3분에. 우주가 탄생한 지 3분 만에 얘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온도 같은 거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시간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3분에 원자핵이 만들어졌다는 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양성자가 있어요. 양성자는 누구의 원자핵이죠? 예, 양성자 한 개는 수소의 원자핵입니다. 그쵸? 수소 원자핵.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났네요.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누가요? 중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졌죠. 그쵸? 중수소 원자핵. 자, 이번에는요, 중수소와 중수소가 만났습니다. 근데요, 이거 뭐야? 예, 양성자가 떨어져 나갔어요. 예, 뭐 떨어져 나갈 수 있죠. 남은 애를 보면 되지요. 얘는 삼중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얘네가 붙었다고 해서 반드시 PN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딴 놈은 다른 일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가 부딪혔다가 P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때는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죠. 자, 어쨌든 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삼중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얘는요, 삼중수소와 중수소 원자핵이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중성자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남은 놈은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과정 외에도 굉장히 수많은 과정, 여러분이 만들면 그게 바로 과정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에 의해서 반응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자핵이 만들어졌죠. 자,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중수소와 중성자가 만들어졌어요. 뭐 그래서 융합해서 삼중수소가 만들어졌어요. 이 그림은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대로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이런 문제예요. 중수소가 있고요, 여기는 가려놨습니다. 가려놓고 여기에 삼중수소가 있어요. 그럼 누가 붙은 겁니까? 예, 중성자가 붙은 거죠. 그런 걸 맞추는 거죠. 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은요, 계속 흘러서 약 38만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38만 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온도는 3000켈빈까지 내려왔어요. 3000켈빈. 예. 굉장히 높은 온도지만 어쨌든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온도까지 내려왔죠. 예. 자, 맨 처음에 우주는 불투명한 우주였어요. 왜 그럴까요? 맨 처음에 경입자, 전자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 전자들이 묶여있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자유전자라고 불렀어요. 이 자유전자들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아싸! 예, 이렇게 신바람나게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빛이라는 거, 에너지라는 게 앞으로 가는데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전자에 팡, 팡, 파방, 팡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니까 빛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자도 파동이고 그리고 빛도 파동이죠. 결국 빛은 산란되기 시작합니다. 산란이 되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퍼지다 보니까 결국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불투명한 우주라고 해서 깜깜한 우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안개 같은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개. 예, 빛이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안개. 왜? 자유전자 때문에. 자, 38만 년이 지났어요. 원자핵과 전자가 만나서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아니, 전자는 이제까지 뭐 하다가 이제야 만들어지는가? 자, 맨 처음에 우주의 에너지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매우 높은 상태였죠. 우주의 에너지가 매우 높아요. 그럼 전자는 매우 신나게 돌아다녔다고요. 그러니까 원자핵이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싫어 막 해서 돌아다녔다고요.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온도가 3000켈빈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전자의 운동은 느려지고요. 원자핵은 전자를 포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힘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의 힘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죠. 정전기적 인력.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원자핵과 전자가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에너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사실 원자핵은 전자를 붙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러다 이제 전자가요, 원자핵에 붙잡혔습니다. 붙잡히게 됐고요. 그 붙잡혀서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는 원자라고 표현하죠. 이제는 원자핵에서 원자로 바뀐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전자가 붙잡히게 되면요, 이제 에너지는, 빛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나갈 수 있겠죠. 투명한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자, 전자가요, 원자핵과 만났습니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에너지가 높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맨 처음에 전자는요, 마구마구 운동했습니다. 들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구마구 운동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제는 붙잡혔습니다. 붙잡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조신해졌어요. 예. 조신한 것과 마구마구 움직이는 거, 어느 게 안정한 거예요? 조신한 게 안정한 거죠? 그리고 조신한 게 힘이 없어 보이는 거죠? 에너지가 낮은 거죠. 자, 에너지가 높은 상태의 전자가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갔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무엇이 나오겠어요?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그렇죠? 그때 나온 에너지, 그때 나온 빛, 그것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겁니다. 자,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굉장히 긴 설명을 통해서 등장을 하게 됐네요.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들 결론은 그겁니다. 38만 년이 지난 다음에 원자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안정화되면서 그때 에너지가 방출됐고, 그 에너지가 바로 우주 배경 복사다. 그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무언가가 변하게 된다. 그 무언가가 변하는 걸 보고, 아, 우주가 팽창을 했고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자, 이러한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오고요. 현재는 별과 은하가 다 만들어진 상태고요. 이 계산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우주는 2.7 켈빈의 에너지를 갖는 상태일 것이다. 아, 상태입니다.
예, 이거는 빅뱅 우주론이 아니고 지금 측정한 거죠. 2.7 켈빈의 에너지를 갖는 상태입니다. 우주는 전체적으로. 자, 그럼 우주가 더 팽창한다면 뭐 더 내려가겠죠. 그렇죠? 예. 맨 처음에 우주는 10의 28승 켈빈 에너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7 켈빈까지 내려온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거죠. 그만큼 굉장히 많이 커졌죠. 자, 이제 원자 형성에서요, 우리 양성자와 중성자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원자가 무엇이 만들어졌는지 볼 겁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빅뱅 우주론을 증명하는 증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주 배경 복사, 하나는 수소와 헬륨의 원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두 개 중에 한 개, 수소와 헬륨 원자를 볼 거예요.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지금 몇 대 몇으로 되었다 그랬죠? 맨 처음에는 비슷비슷했지만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중성자가 에너지를 방출하고 양성자로 바뀌는 반응이 더 우세하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성자와 중성자는 7대 1의 개수비를 갖게 되었죠. 자,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좀 더 편할 거예요. 자, 7대 1입니다. 자, 근데 얘가요, 이제 원자 핵을 만들 겁니다. 원자 핵을 만들고 거기에 전자가 붙으면 원자가 되는 거니까. 원자 핵을 만드는데 헬륨은 중성자가 몇 개 필요해요? 2개 있어야 안정하다 그랬죠? 예. 그러면 얘가 좀 2개 있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곱하기 2를 해볼까요? 즉 14대 2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서요, 헬륨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중성자 2개가 전부 다 일로 와야겠네요. 맞죠? 그리고 양성자는요, 2개만 오면 되죠? 예. 이렇게 해서 헬륨이 만들어졌습니다. 나머지 몇 개가 남았습니까? 12개가 남았죠. 이 12개가 바로 뭐가 되죠? 수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즉,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는 12개의 하나죠. 그렇죠? 12대 1의 개수비를 갖습니다. 근데 주의할 건요, 가모가 빅뱅 우주론으로 예측했던 건 개수비가 아니고 질량비입니다. 질량비. 자, 얘는요, 양성자가 12개 있어요. 양성자는 질량이 몇 개라 그랬죠? 1이라 그랬죠. 질량 1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2개 있으니까 12네요. 그럼 질량은 12가 될 테고요. 헬륨은 질량이 몇이에요?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 4가 되네요. 결론적으로 질량비는 3대 1의 비율을 갖게 되겠네요. 질량비 3대 1. 개수비는 12대 1, 질량비는 3대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량비는 수소 대 헬륨이 12대 4 해서 3대 1이 되더라. 그리고 이것을 누가? 가모가 어디에서? 빅뱅 우주론에서 이것을 바로 주장했고, 실제 봤더니 어떻다는 거야? 오, 대박! 맞다는 거죠. 맞다는 거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빅뱅 우주론이 맞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빅뱅 우주론의 증거랍니다.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하기로 개수는 양성자 대 중성자가 7대 1의 개수비를 가질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질량비를 봤을 때 수소와 헬륨은 3대 1의 질량비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우주에서 어떻습니까? 3대 1의 질량비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가모가 주장했던 바로 그 빅뱅 우주론이 맞다는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거죠. 정상 우주론에서는요,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왜? 온도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굳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뀔 필요도 없었고요. 얘네들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됐기 때문에 맨 처음에 똑같이 만들어진 상태로 있었어야 될 겁니다. 그럼 맨 처음에 똑같이 안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죠? 아니죠. 맨 처음에 똑같이 만들어질 겁니다. 왜? 우주는 그리고 자연은 평형을 좋아하니까요. 아시겠죠? 자, 실제 우주의 별과 은하를 갖췄기 때문에 수소와 헬륨이 3대 1의 비율이더라, 질량비가. 자, 근데 문제는 얘를 어떻게 관측했을까? 예,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지요. 바로 이겁니다. 예,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원자가 있으면 원자 안에 양성자가 있고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궤도의 전자들이 있지요. 그쵸? 중학교에서 이건 배웠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원자핵에 붙잡혀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습니다. 에너지를 받으면 들뜨겠죠? 신나! 어떻게, 그러면서 위로 떠오릅니다. 위로 떠오르는데 시간이 지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안정해지고 싶거든요? 그럼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받았던 에너지를 고스란히 그대로 방출합니다. 그렇죠? 그 그림을 나타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굳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안 보셔도 됩니다. 얘는요, 어차피 여러분들 화학원이나 그쯤 가면 가는데
굳이 지금 알 필요는 없는 부분이에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녀석은 여기 있어야 되는 놈인데요. 에너지를 받으면 위로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겁니다. 이 방출하는 게 바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불꽃 반응 기억나죠? 여러분들, 금속에 불꽃 반응했을 때 색깔이 나와요. 그거 왜 그래요? 맨 처음에 금속 이온이 섞인 용액을 불꽃에 가까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 불꽃은 뭘까요? 에너지죠. 금속 이온한테 에너지를 준 겁니다. 그럼 금속 이온 안에 있는 전자들은 결론적으로 떠오르게 되죠. 들뜨게 됩니다.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 방출하는 에너지 영역에 맞춰서 색깔이 나타나는 거죠. 고유의 색깔이. 자, 어쨌든 여러분들 빛의 형태로 흡수 또는 방출하고요. 이 흡수 또는 방출되는 것이 스펙트럼으로 나오고 그 스펙트럼을 확인한 겁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요. 뭐 이거는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건데요. 전자 껍질은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껍질들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에너지가 방출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눈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두 번째 증거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예요. 사실은 아까 빅뱅 우주론의 증거 그 부분에서 좀 끊었다 가면 좋긴 한데 이게 짧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일부러 좀 길게 지금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 좀 지루해도 좀만 참고 가세요. 어차피 뭐 잘생긴 선생님 얼굴 보려고 하는 거지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다 알아요. 예. 나도 뭐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잘생긴 사람 뭐 이쁜 사람 그거 보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행이네요. 여기 앞에 잘생긴 사람이 있어서. 예. 자, 우주 배경 복사 빅뱅 우주론의 증거 2. 자, 보십시오.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전자가 원자에게 붙잡히면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에너지를 방출했다 그랬죠? 안정해지면서. 그렇게 방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우주의 끝에까지 도달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우주는 어떻게 해요? 팽창하죠. 이 에너지는 변화가 없는데 팽창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파장이. 도플러 효과 알죠? 예, 이렇게 해서 부딪혔는데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더 늘어나야 되겠죠. 결국 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늘어지면요. 파장이 어떻게 돼요? 길어지죠? 파장이 길어지고 진동수는요. 적어지죠. 그렇죠? 예, 그 현상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현상을. 그래서 지금 나오는 그 배경 복사를 관측했더니 2.7켈빈의 에너지를 갖고 있더라.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감원은 5켈빈 정도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비슷하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측한 사람이 누굽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벤지어스 그리고 윌슨. 이 두 사람이 관측했다는 거죠. 10의 28승 켈빈에서 온도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파장이 현재로 올수록 어떻게 돼요? 파장이 증가하게 되죠. 그렇죠? 파장이 길어진다고요. 파장이 길어진다는 건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니까. 빅뱅 우주론에서는 현재 복사파는 5켈빈 정도로 예측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실제 얼마라고? 2.7켈빈이라고. 그래서 펜지어스와 윌슨의 관측으로 우주 모든 방향에서 관측이 일어났고요. 모든 방향에서 관측이 되더라. 그리고 2.7켈빈의 복사파가 관측됐고 이것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이며 예측된 5켈빈과 비슷하다. 즉 호일 너는 뒤졌어. 감호 네가 맞았어.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아주 강력한 증거가 돼서 현재까지 우주의 시초는 빅뱅 우주론. 그렇게 우주는 바뀌었다. 그렇게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정설이 돼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그것을 여러분한테 가르친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안 되시면요. 조금 더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안 되면 질문하세요. 질문하면 답변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거 할 겁니다. 두 번째 거. 벌써 첫 번째 게 끝난 거예요. 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거부터 또 물질의 규칙성에 대해서 한번 또 쭉 나가볼 수 있도록 하자고요. 자,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렇게 끝날 때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렇게 말을 더듬어. 그치? 막 들떠가지고 그래. 들떠가지고. 아, 끝났다. 예. 선생님 수업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그 대신에 잘생겼잖아요. 오케이. 선생님은. 예. 자,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뉴인!